20세기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정확하게 뇌를 이해한다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했어요. 왜냐면 19세기에 들어와서는 증기기관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멀리 퍼져 있으니까 인간의 뇌도 일종의 증기기관 같은 그런 기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인간의 뇌를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한 것은 한 100년 전부터 인간의 뇌를 현미경을 써서 정말 꼼꼼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나온 이제 연구 결과물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인간의 뇌예요. 한 100년 전쯤에 브로드만이라는 신경해부학자가 그려놓은 그림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우리가 인간의 뇌를 이해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인간의 뇌를 하나의 지도를 그려놓고 있죠. 영역으로 나눠놨어요. 현미경으로 자세히 보니까 영역에 따라서 신경세포가 배열된 방식이 한 영역에서 한 영역으로 넘어갈 때 달라진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래서 그게 달라지는 부분마다 이제 경계선을 긋고 전체 뇌 지도를 만들고 보니까 인간의 뇌가 한 50개 정도의 영역으로 분할되어 있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하나씩 지금 가지고 계신 거죠. 네. 그리고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잘 관리를 못한다거나 사고를 일어서 손상을 입게 되면 여러 가지 불편한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뇌를 보시면 주름들이 많이 접혀 있죠. 네. 그 주름을 전부 다 피면 보통 테이블보 하나 정도의 면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작은 두개골 안에 집어넣기 위해서 꼭이 접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안에는 1000억 개 정도의 신경세포가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그 신경세포들이 서로 연결하기 위해서 많은 그런 케이블들을 주고받고 있거든요. 그 케이블들을 다 펴가지고 한 줄로 쭉 연결하면 그 거리가 얼마쯤 될까요? 대충 지구에서 달나라까지 갈 정도의 거리가 나온다고 해요. 우와. 지구에서 달나라요? 굉장히 많은 케이블들이 정교하게 접혀 있는 그런 뇌입니다. 아니 우리 혈관만 다 이어도 지구 한 바퀴 반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길이가. 예, 그거보다 훨씬 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거보다 더 긴 게 머릿속에 있는 거네요. 그렇죠. 신기하다. 이렇게 100년 전부터 뇌를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그런 연구를 사람들이 많이 했는데 인간의 뇌가 굉장히 복잡한 어떤 그런 물체라는 걸 이해하시겠죠. 자, 그렇다면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는 사람들이 인간의 뇌를 뭐에 비유했을까요? 컴퓨터? 그렇죠. 왜냐하면 20세기 후반이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계 중에 가장 복잡한 거는 컴퓨터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인간의 뇌는 일종의 컴퓨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비교를 할까요? 그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뭘로 비교를 하죠? 단순하게 해볼 수 있는 작업은 뭐냐면 부품을 뜯어갖고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트랜지스터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컴퓨터의 성능이 늘어나요. 간단하게 말하면 트랜지스터는 일종의 스위치예요. 스위치를 여러 가지를 배열을 하면 그 스위치가 배열된 방식에 따라서 일종의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안에는 굉장히 많은 숫자의 트랜지스터가 들어있어서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1978년도에 이제 가정용 PC가 보급되기 시작할 당시에 그 당시에 컴퓨터 한 대에 들어있던 트랜지스터의 숫자는 한 3만 개 정도가 돼요. 근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최신형 컴퓨터에는 100억 개 정도의 컴퓨터가 들어있습니다. 아폴로 11호에 들어있던 컴퓨터가 그 당시 가장 성능이 좋은 컴퓨터였는데 그 컴퓨터보다 여러분들 지금 훨씬 성능이 좋은 컴퓨터를 지금 다 하나씩 가지고 계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신경세포와 신경세포가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보를 주고받는 곳은 두 개의 신경세포가 서로 만나는 그런 부위인데 그 부위를 우리는 시냅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시냅스도 일종의 스위치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단순화시킨 얘기지만 인간의 뇌와 컴퓨터의 성능을 일단 대충이라도 비교를 해보려면 그러면 인간의 뇌 안에 시냅스가 몇 개 있는지를 세보면 되겠죠. 그죠? 그럼 이제 인간의 뇌 속에 신경세포가 몇 개씩 있고 그 다음에 하나의 신경세포가 동시에 몇 개의 신경세포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면 그러면 두 개의 숫자를 곱해보면 인간의 머릿속에 시냅스가 대충 몇 개 들어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뇌에는 보통 1000억 개 정도의 신경세포가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1000억 개.
그다음에 하나의 신경세포는 대략 한 10,000개 정도의 신경세포와 동시에 의사소통을 하고 있어요. 와. 그 얘기는 인간의 뇌에 들어있는 시냅스는 한 1,000조 개 정도가 된다는 얘기죠. 컴퓨터보다 인간의 뇌가 난 거네요. 시냅스와 트랜지스터가 같다고 가정을 하면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지만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그 컴퓨터 중에 가장 성능이 좋은 슈퍼컴퓨터는 사실 1, 2년에 한 번씩 계속 바뀌어요. 비공식적으로 지금 현재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슈퍼컴퓨터는 미국이 다시 가져갔고요. 그 전까지는 일본의 리켄이라는 연구소에서 만들어낸 후가쿠라는 그런 슈퍼컴퓨터였어요. 그 후가쿠라는 슈퍼컴퓨터는 이미 인간의 시냅스보다 많은 트랜지스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요? 예. 그렇지만 여기서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인간의 뇌는 그렇게 많은 시냅스를 가지고 있지만 사용하는 파워가 거의 한 15와트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후각도를 돌리려면 그거보다 한 100만 배 이상의 파워가 들어갑니다. 굉장히 전기를 많이 쓰죠. 그런 면에서도 그러니까 설사 시냅스와 트랜지스터가 같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인간의 뇌는 굉장히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뇌가 결국 하는 일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지능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에 해당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굉장히 흔히 많이 쓰는 단어잖아요. 이 아이는 지능이 높다, IQ가 높다, 똑똑하다 이런 그렇죠. 말들을 네. 많이 하는데 과연 IQ는 뭘까요? IQ가 지능하고 같은 건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능 검사니까 IQ 점수가 좋게 나오면 그 사람이 당연히 지능이 높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어? 예. 왜냐하면 여러분 어렸을 때 지능 검사 해보셨나요? 네. 만족스러우셨어요? 아니요. 아유, 예. 아마 대부분들이 IQ 검사를 받는 순간 생애 최초의 좌절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IQ 검사가 자신의 지능을 완전히 다 보여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추론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각 능력이라든지 뭐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지능 검사가 재는 것들은 인간의 뇌가 하는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기능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부분만 검사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능의 본질이 무언가를 이야기를 할 때 IQ 검사만 얘기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능이라는 거는 그렇게 특정한 문제 하나만 푸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다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럼 뭐 IQ 플러스 EQ 플러스 뭐 MQ 플러스 이런 것들을 다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잘 모르고 있는 뇌의 잠재적인 능력도 다 포함된다고 봐야죠. 그리고 여러분 다른 동물에게 잡아먹히는 건 굉장히 무섭죠. 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사는 생명체가 있습니다. 남들에게 잡아먹히기를 바라는 그런 생명체가 있어요. 기생충? 기생충. 예, 기생충이죠. 정답. 기생충이에요. 기생충들은 일단 다른 사람 몸 안에 들어가야 살잖아요. 그치 몸이 숙주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기생충 중에는 숙주를 여러 필요하는 그런 기생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는 숙주 A한테 가서 붙어 먹고 살다가 등치가 커진 다음에 특히 이제 자기가 자손 번식을 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그 숙주를 버리고 그 다음 숙주로 옮아가야 돼요. 여기 보이시는 그 달팽이 안에는 사실은 르코클로리디움 패라독섬이라는 벌레가 들어있는데요. 뭐예요? 기생충이 있구나. 징그러워. 이 벌레는 자기가 어렸을 때 이 달팽이 안에서 커요. 근데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달팽이 몸집에 비해서 굉장히 커졌잖아요. 네. 그럼 이제 번식할 때가 됐는데 이 달팽이 몸 안에서는 번식할 수가 없어서 새 몸 안으로 옮겨가야 돼요. 네. 그러면 자기가 지금까지 숙주로 삼았던 달팽이가 새한테 잡아먹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힘만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달팽이를 좀비로 만들고 자기가 마인드 컨트롤을 하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이 달팽이를 자살로 몰아가는 거예요. 어머. 그러니까 이 달팽이는 새한테 보이지 않기 위해서 이제 어두운 데 숨어가지고 사는 그런 또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 자, 루코클로리디움이 활동을 개시하면 그럼 이 달팽이들은 거기에 이제 혼이 들렸다 그러나? 그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움직여요. 그 네온사인처럼 막 번쩍번쩍하는 그런 시그널을 보내서 새들의 눈에 잘 띄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 달팽이가 잡아먹히면 루코클로리디움은 굉장히 만족하는 거죠. 새 몸속으로 들어가서.
이 예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능이라는 것을 생명체와 분리시켜서 생각한다면 이 달팽이가 갑자기 자살하려고 그러는 게 지능적인 행동인지 반지능적인 행동인지 구별할 근거가 없어져요. 지금 달팽이의 행동을 컨트롤하려고 그러는 주체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모든 지능 또는 그 지능의 결과로 나타나는 행동이 생명체가 생존하고 번식하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새한테 잡아먹힌 달팽이, 그 달팽이 몸에 있던 노코클로디움, 이 둘 중에 누구의 지능이 더 좋았던 걸까요? 몸속에 있던 애. 그렇죠. 이름 기네. 지능이 높고 낮음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능의 주체가 무언가를 일단 우리가 알아야 돼요. 2020년에는 오픈 AI라서 전문 용어지만 GPT-3라는, 그러니까 GPT-3호가 나왔는데요. 인간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에요. 이런 인공지능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몇 달에 한 번씩 성능이 개선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GPT-3하고 대화를 하면 너 오늘 기분이 어떠니? 그럼 보통 사람이 대화하는 것처럼 대답을 해요. 제가 학교에서 그 인공지능에 대한 수필을 써오라는 숙제를 받은 네가 대신 써줄래? 그러면 순식간에 수필을 써줍니다. GPT-3 같은 어떤 그런 AI 프로그램이 어떻게 이렇게 사람처럼 말을 하는지 그걸 잘 알고 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 능력과는 굉장히 다른 종류의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GPT-3 같은 AI는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문서들이 있잖아요. 그 문서들을 다 분석을 했어요. 야, 그래서 그 데이터를 일종의 빅데이터죠. 그 데이터들을 통해서 이번에 지금 말한 단어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올지를 계산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기계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할까를 예측을 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니까 단어가 여러 개가 출력이 되고 그 자체가 하나의 문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을 하실 때 예를 들면 제가 그러면 그 다음에 지금 네? 어떤 말을 할까요?를 단어 하나하나씩을 지금 제가 그런 말을 할 때 어느 정도는 기대를 하시는 게 있죠. 예. 제가 저 사람이 지금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할까 기대를 해요. 제가 하는 말이 100%다 여러분이 예상하는 말만 계속 하고 있으면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에 계실 것 같으세요? 졸려요. 이미 1시간 전에 수면에 들어가셨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는 기대할 수 없는 새로운 정보를 듣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GPT-3가 하는 일과는 어떻게 보면 정반대라고 할 수 있어요. GPT-3는 계속해서 그 자신이 예상하는 말들을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이고 인간은 자기가 예상한 말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상한 소리를 하면 그때 자기가 필요한 정보가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사람이 하는 말과 기계가 하는 말이 구별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이런 종류의 테크놀로지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수준으로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그 겁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어떤 일이 제일 귀찮고 하기 싫으세요? 저는 자려고 딱 누웠는데요. 예. 저기 가스불 잠그고 오라 그럴 때. 그렇죠. 현관문 잠그고 오라. 쉬려고 그러는데 일어나야 정말 일어나야 할 귀찮습니다. 때. 여러분들 다 이런 일들이 너무 많으시죠? 살아가면서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비해서는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하기 싫은데도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와 같은 일을 손가락 하나 깨끗하지 않고 자기가 머릿속으로 생각만 한 거로 로봇가 다 대신 해주면 굉장히 편하겠죠. 일종의 그런 일이 지금 여기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이시는 것은 지금 원숭이가 컴퓨터를 그냥 뭘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잖아요. 예. 이 원숭이를 잘 보시면 머리 한 부분에 털이 약간 벗겨져 있는 부분이 있죠. 그게 수술 자국이에요. 그래서 그 원숭이 안에 그런 신경세포들이 서로 주고받는 신호들을 측정을 해서 그걸 와이파이로 컴퓨터한테 보내요. 그러면 그 컴퓨터가 AI를 이용해서 지금 원숭이가 그 막대기를 위로 올리고 싶어 하는지 아래로 옮기고 싶어 하는지를 판단을 한 다음에 막대기를 움직여서 원숭이가 손가락 깨딱하지 않고 핑퐁 게임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원숭이가 그럼 왜 굳이 그런 걸 하고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핑퐁 게임을 해서 원숭이가 이길 때마다 원숭이가 지금 주스를 받아먹고 있어요. 선생님, 사람의 뇌도 컴퓨터 칩을 이식할 수가 있는 건가요? 있죠. 예를 들면 뇌졸중에 걸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언어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실제로 그와 같은 연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정상적인 기능을 상실한 그런 환자들한테는 뇌에 칩을 심어서 뭐 타이핑을 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건지 AI가 파악을 해서 말을 컴퓨터가 대신하게 해준다든지 그런 일을 할 수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미국에서는 UCSF에 있는 에드 창이라는 분이 그런 일을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지금 끌어올려 놓은 상태예요. AI는 인간이 만들어낸 거죠.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AI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원리와 그다음에 설계도 같은 것도 다 인간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인간의 뇌는 지금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나요? 아니요. 아직 우리가 인간의 뇌를 만들어낼 수 있는 단계는 아니잖아요. 그에게는 아직도 인간의 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많다는 뜻이에요. 인간의 뇌는 AI보다 훨씬 복잡해요. 그리고 과연 얼마만큼 시간이 지나야 AI가 인간의 뇌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 이것도 쉽게 알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AI를 이용해서 좀 더 인간의 뇌를 빨리 이해하는 속도를 좀 늘려보려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인간 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쓸 수가 있을까요? 인간이네요. 예. 가장 잘 쓰는 방법이 이제 자기 공명 영상 방법이죠. MRI 기계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러면 뇌의 형태를 볼 수가 있어요. 이런 MRI를 통해서 보면 살아있는 사람의 뇌를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꺼내가지고 이제 보지 않아도 언제든지 원하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써가지고 여러 사람의 뇌의 구조를 보면 일단 처음 알게 되는 것이 그 사람의 얼굴이 다르듯이 다들 뇌 모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일란성 쌍둥이의 뇌도 달라요. 사람이 성장하는 동안에 심지어는 임신 중에 엄마 뱃속에 들어있는 아이의 뇌도 MRI 기계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태아를요? 예, 어머 세상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뇌가 언제 완성된다고 생각하세요? 아직도 멀었어요. 한 20대 이후에 그러니까 뇌는 그 변화를 평생 멈추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부위에 따라서 먼저 성장하는 부위가 있고 20대, 30대가 돼서도 아직도 성장을 멈추지 않는 부위도 있고 그 다음에 노화가 시작되면 뇌가 줄어들기도 하는데 그 줄어드는 것도 빨리 줄어들기 시작하는 부분이 있고 천천히 줄어들거나 아니면 별로 줄어들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 MRI가 나왔을 때는 인간의 뇌가 어떻게 생겼나 그 모양만 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아까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안구를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뭐 축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사람하고 토론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자 하는 행동의 종류에 따라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뇌의 활동을 보기 위해서는 뇌의 기능을 순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 또는 펑셔널 MRI 또는 줄여 갖고 fMRI라고 하는데요. 이 기법이 나왔을 때 과학자들은 정말 흥분했어요. 1990년 경에 이 기법이 그 세이지 오가와라는 분이 만드셨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쥐 뇌를 촬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fMRI를 이용해가지고 처음 촬영하신 건데 왼쪽에 있는 거는 쥐한테 산소만 흡입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보통 공기를 흡입을 한 거예요. 이 오른쪽과 왼쪽의 그림이 다르다는 걸 다들 보시겠죠? 네네. 큰 핏줄이 있는 가운데는 색깔이 굉장히 많이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피 안에, 혈액 안에 산소가 얼마만큼 포함되어 있냐를 측정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왜 뇌의 기능을 잴 수가 있냐면 몸 안에 있는 어떤 세포와 마찬가지로 뇌세포들도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 산소를 많이 필요로 하게 돼요. 그래서 예, 산소 공급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뇌 안에서 산소 공급량을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뇌의 활동을 잴 수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1990년도부터 그 수술을 하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이나 동물을 그대로 갖다 놓고 뇌의 활동을 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생겼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인간의 뇌를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렸어요. 그 여러분 어렸을 때 홀짝 해보셨나요? 네. 예. 예. 홀짝을 할 때 항상 상대방이 홀인지 짝인지 맞추실 수 있었어요? 아닙니다. 예. 반은 틀리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람들한테 홀짝 게임을 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오류가 생길 때와 오류가 생기지 않을 때 그 뇌 활동의 차이를 보면 이렇게 뇌의 전 영역에 걸쳐서 그와 같은 기능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홀짝 같은데도 온 뇌가 다 움직이는 거네요. 예, 네, 막 불이 이글이글 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이와 같은 그 fMRI 연구를 하면 다양한 측면의 지능과 관련된 그런 기능을 연구할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이제 AI를 연구하는 분들이 다들 하고 싶어 하는 건 뭐냐면 사람처럼 여러 가지를 동시에 다 잘하는 어떤 그런 AI를 만들어내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런 분야에서도 사실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언젠가는 AI가 인간을 따라잡고 인간을 앞질러가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당분간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인간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능은 얼마만큼 복잡한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방식을 완전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AI가 50년 후, 100년 후에 인간을 따라잡을 거라는 정확한 계산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뇌의 성능은 어떻게 보면 당분간은 고정돼 있다고 봐야 되죠. 반면에 컴퓨터를 만드는 기술은 무어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2년마다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트랜지스터의 수가 2배씩 늘어나는 그런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인간의 뇌에 있는 시냅스보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트랜지스터 수가 뭐 10,000배, 10만 배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그 컴퓨터의 성능은 기하급수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쉽게 좁혀져요. 수십 년이 지나면. 2040년 중반 정도가 되면 인간의 뇌에 들어있는 시냅스의 숫자와 비슷한 그거보다 많은 수의 트랜지스터를 가진 컴퓨터를 여러분이 다 하나씩 가지고 다니시게 돼요. 그런 날이 오면 자기가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이 나보다 더 똑똑한 날이 오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인공지능은 인간의 종이에요. 인간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대신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기기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AI한테 시킬까요? 아니요. 왜 시키겠어요? 그건 내가 하지 당연히. 인간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대신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일종의 대리인은 AI가 인간을 따로잡고 그다음에 인간을 능가하는 일은 사람들이 엄청난 실수를 범하지 않는 한은 저는 오지 않을 거라고 봐요. 지금까지 저는 그러니까 지능이라는 것이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다양한 종류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동안에 어떤 문제를 마주치게 되실지 아무도 몰라요. 맞아요. 한 치 앞도 몰라요. 예. 그러니까 문제가 미리 정해져 있다면 거기에 대한 해결 방법도 이미 찾아 놓았겠죠. 반드시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해결하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된 그런 진화 과정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해답도 이미 주어져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I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나와서 미래 사회가 점점 혼란스러워 보이고 그다음에 불확실성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겁내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그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 여러분의 뇌예요. 그러니까 그런 뇌를 잘 사용하셔서 앞으로 마주치게 되는 어려운 문제들도 잘 해결하시면서 살아가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개의 게임이 있어요. 게임 A는요, 1억 원 딸 확률이 100%예요. 그리고 게임 B는 1억 원 딸 확률이 89%고 5억 원 딸 확률이 10%고 소위 말하는 꽝 있죠? 꽝? 아무것도 따지 못할 확률이 1%입니다. 자, 두 개의 게임의 차이를 아시겠죠? 게임 A는 하시기만 하면 1억 원 받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게임 B는 89%로 1억 원 받으시는 거고 10%로 5억 원, 그 다음에 꽝이 1%입니다. 정답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나는 A 하겠다. 한번 손 들어주시죠. A. 네, A. 네, 좋습니다. 네, 내리시고요. 나는 B 하겠다. 한번 손 들어주시죠. 네. B가 조금 더 많으시네요. 네, 내리시고요. 뭐 거의 5대5 정도로 나왔어요. 재밌는 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요. A 선택하게 만들어 드릴 수도 있어요. 자, 게임 A. 1조 원 딸 확률 100%. 게임 B. 1조 원 89%, 5조 원 10%, 꽝 1%. 자, 이러면 다 A 선택하시겠죠? 네. 네, 설마니 여기서 B 가시는 분 안 계실 겁니다. 어차피 1조 원이나 5조 원이나 다 못 쓰고 죽어요. 1조 원이면요, 어떤 돈이냐면요.
연리 2%라고 하는 저금리 시대라 하더라도 1년에 이자만 200억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1년 365일을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근면성실하게 5,500만 원씩 돈을 탕진하셔야만 재산이 늘어나는 걸 간신히 막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평생 소원이 뭐예요? 재산 줄어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 A 선택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B 선택하게 만들어 드릴 수도 있겠죠. 자, 게임 A 1,000원 딸 확률 100%. 게임 B 1,000원 89%, 5,000원 10%, 꽝 1%. 자, 이러면 다 B 선택하시겠죠. 재밌는 건요.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요. 1억 원을 단돈 100만 원으로만 놔도 대략 90% 가까운 사람들이 A 선택합니다. 더 놀라운 건요. 이걸 우리나라에서는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한테 물어봐도 결과가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딱 표정을 짓습니다. 아유, 교수님, 저 1억 원, 아유, 전셋값도 안 돼요. 왜? 지갑에 2만 원도 없는 애들이. 그렇다면 왜 우리들은 돈에 있어서만큼은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이 아니라 모험적인가? 이런 게 한국인의 기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게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C와 D입니다. 이건 둘 중에 뭐 하실지 안 여쭤봐도 되죠. 설마하니 여기서 C 선택하실 분 안 계시죠? 다 D 선택하실 겁니다. 게임 C와 D는요, A와 B에서 각각 1억 원 딸 확률 89%만큼씩 빼낸 거예요. 그러니까 A, B에서 똑같은 양만큼 빼낸 게 C와 D죠. 그러면 A 선택하셨던 분들은 C 선택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그럴 이유가 조금도 안 느껴지시죠? A 선택하셨죠, 김상식 씨께서. 왜 A 선택하셨나요? 100%의 확률이. 그렇죠. 계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네. 대부분 A 선택하셨던 분들은 확실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B 선택하시는 분들은요, 확실한 것보다는 변화의 여지나 뭔가 모험이 더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A와 B는 성격 검거예요. 일종의. 자, 그런데 C와 D는 뭡니까? 계산하셨죠. 이건 계산 문제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계신 전원 모든 분들은 D를 선택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인간은 A와 B에서 C와 D로 동일한 양만큼 이동을 시켜도 전혀 다른 선택을 하는, 다시 말해서 인간은 일관적일 필요도 없고 일관적이면 더 이상한 존재죠. 재미있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각의 본질은 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역사 얘기를 드려보자면 이 컴퓨터 사이언스 하시는 분들이랑 1956년도에 다트머스의 지금 인지심리학자로 불리는 저의 조상들, 이분들이 한자리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각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한번 우리 그려내보고 설계도 만들고 나중에 다시 그 설계도대로 만들 수도 있겠죠. 그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얼마 전부터 너무나도 익숙하게 듣고 계신 인공지능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인지심리학자들도 인공지능 연구의 한 축을 담당합니다. 인공지능이란 말은 원래부터 다 알고 계셨던 말입니다만 이 말이 올해처럼 서글펐던, 그리고 우리를 좀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었던 이런 해가 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구글의 알파고한테 진 거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씁쓸해하시고요,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셨죠. 근데 저는 슬프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오, 네네. 예, 예. 왜 슬프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네, 그건 기계하고 싸운 거고 네. 이제 인간은 뭐 인간 본연의 모습이 있는 거지. 그건 이제 확률을 가지고 인간이 휘둘릴 필요가 뭐가 있겠나 그런 생각이 있어서 역시 멘탈이 뛰어나고 갑이라는 말씀을 다른 분들이 하신다는 걸 들었는데 정말 맞으시네요. 아유, 반갑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이한희 씨처럼 이렇게 괜찮아, 이거 우리 그냥 기계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한 군데에서 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신 분들이 꽤 계세요. 3번을 연속 대국을 졌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언론사들의 헤드라인이 분위기가 딱 이거예요. 인류 종말을 예감하다,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4번째 대국을 우리 이세돌 구단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또 언론사의 그 헤드라인 분위기가 또 이렇습니다. 희망을 되찾은 인류. 네.
5번째 대구까지 져서 1승 4패로 마감이 되니까 이제 시적으로 변하더라고요, 헤드라인들이. 예. 어디로 가야 하나.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다음 주 정도 되니까 모든 언론사에서 어떤 기사가 나왔나요? 앞으로 20년 내에 혹은 25년 내에 없어지는 직업이 싹 브리핑이 됩니다. 나만 아는 직업이 없어요. 슬픕니다. 근데 이게 2016년의 이야기가 아니죠. 사실은 1997년에 이미 우리는 기계한테 쓰듯 쓴 실패를 한번 경험합니다. 세계 체스 챔피언인 카스파로프가 IBM의 딥블루라고 하는 컴퓨터한테 체스를 치고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괴로워하고 있었고 관객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었죠. 자, 그럼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011년에 IBM의 왓슨이라고 하는 컴퓨터가 미국 제퍼디에서 무려 74회나 연속으로 우승한 켄 제닝스라고 하는 이 사람을 비롯한 챔피언들을 다 물리치고 1등이 되죠. Category is 19th century novelists. Now we come to Watson, who is Bram Stoker, and the wager. Hello, 17,973. 그런데 이게 우리 인간이 컴퓨터한테 지는 역사, 인공지능한테 당하는 역사, 우리가 무언가 못하게 되는 역사라고 보이시겠지만 뜻밖에도 인간의 인지를 연구하는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은 이럴수록 기계한테 놀라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인간한테 놀라요. 우리가 몇천 년 동안 혹은 몇만 년 동안 우리 인간만 열심히 쳐다봤더니 우리만 가진 기능이 잘 안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컴퓨터한테 치고 인공지능한테 치고 그다음에 기계랑 무슨 게임을 해서 치는 우리 인간을 보다 보니까 오히려 인간의 독특한 측면이 이제 더 잘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엄청난 힘이 있어요. 경이로운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인간이시죠. 좀 질문이 이상하긴 합니다만. 근데 꼭 이런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남자분들 중에. 아닙니다. 저는 어젯밤에 개가 됐습니다. 뭐 이런 분들 계세요. 자, 이런 건 빼고. 제가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이름 아세요? 네. 좋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과테말라에서 7번째로 큰 도시 이름 아세요? 몰라요. 방금 전에 인간의 위대하고 놀랍고 경이로운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모른다는 대답을 이렇게 빨리 잘하십니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자, 왜냐면요. 컴퓨터는 모른다는 대답을 안다는 대답처럼 이렇게 빨리 절대 못해요. 무조건 모른다는 대답이 안다는 대답보다 느립니다. 자, 왜겠어요? 컴퓨터는 나한테 그런 파일이나 그런 정보가 내 시스템이나 내 하드디스크에 없다. 이게 인간으로 치자면 몰라야죠. 자, 그럼 컴퓨터한테 너 그런 파일 가지고 있니? 너 그런 정보 가지고 있니? 라고 검색어를 집어넣고 검색 버튼을 누르면 컴퓨터는 몰라요라는 대답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싹 다 찾아야 됩니다.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자기 시스템을 다 찾고 난 다음에야 자기는 모른다고 대답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공간 안에 단 한 분이라도 그런 분이 계시면 손 들어 주십시오. 과테말라에서 7번째로 큰 도시에 관련된 정보가 내 하드디스크, 내 시스템, 즉 나의 뇌에 없다라고 대답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뇌를 열심히 검색하신 분 손 들어주세요. 한 분도 안 계시죠? 놀라운 거예요. 네. 혹시라도 지금 손 드시기 민망하시면요. 나중에 요거 강연 끝나고 저한테 살짝 알려주세요. 왜? 제가 그분을 빨리 학계에 보고해야 돼요. 우리 뇌에 생각을 담당하고 있는 세포를 일반적으로 뉴런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얘네들의 연결, 시냅스란 말 들어보셨죠? 이 시냅스는 당연히 이 뉴런보다 더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 뉴런과 그거보다 더 많은 얘네들의 연결고리인 시냅스를 다 건드려 보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절대로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불가능한 일을, 영원히 안 끝날 일을 1초 안에 끝내신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놀라운 거죠. 우리 인간이요, 안다에서는 컴퓨터한테 계속 지고 있죠. 앞으로도 계속 질 겁니다. 그런데 모른다에선 영원히 컴퓨터를 이겨요.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예, 그게 이제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모른다는 건, 야, 시험으로 치자면 답을 못 쓴다는 건데, 그게 뭐 큰 자랑이라고, 그걸
얘기를 하느냐.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모른다는 판단을 1초 안에 할 수 있다는 건요. 그 다음 행동을 1초 안에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모르니까 어떻게 하면 되나요? 찾아보면 되죠. 모르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포기하면 되죠. 모르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검색해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유한한 시간을 살면서도 무한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기능을 바로 뭐라고 하느냐?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나, 그리고 내 생각을 보는 또 다른 더 위에 있는 눈, 바로 이런 의미에서 메타인지라고 부릅니다. 메타인지. 내 안에서 나의 능력과 나의 지식과 그 다음에 내가 아는 알매 정도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또 다른 나입니다. 그런데 얘가 왜 그렇게 빨리 우리한테 과테말라에서 7번째로 큰 도시에 관련된 정보를 몰라. 다시 말해서 나한테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해줬을까요? 이 메타인지는요, 딱 한 가지밖에 안 보기 때문에 이렇게 빠른 겁니다. 이게 얼마나 나한테 친하냐, 안 친하냐만 봐요. 자, 대한민국. 얼마나 친하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몇백만 번 들으셨겠죠. 과테말라. 안 친하시죠? 저는 20년째 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도 과테말라가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이민웅 씨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기준으로요. 미국 대통령 이름 아세요? 오바마. 네, 아시죠? 좋아요. 네, 제가 공소영 선생님한테 다시 여쭤볼게요. 룩셈부르크 대통령 이름은 모르시죠? 네, 모릅니다. 네, 봐요. 이렇게 양쪽에서 쉬워요. 어떤 걸 우리가 어려워하는지 아세요?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야, 영국 총리 이름은 뭐냐? 이러면 사람들이 기다려봐. 아, 이거 마가렛 대처가 얼마 전까지 하셨다는데. 네, 네. 브렉시트는 알아도 총리 이름은 몰라요. 네, 어중간하게 알아서 어중간하게 친하면 이때 우리 인간은 뭡니까? 컴퓨터 흉내를 냅니다. 어줍지 않게. 그런데요, 이 메타인지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바보 같은 실패를 하는가를 이야기해주는 바로 그 기능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평생 살아가면서 1만 개의 실패를 맛본다면 그 중에 절반인 거의 대략 5,000개는 자기 메타인지에 속아서예요. 왜겠어요? 그게 일이든 사람이든 기계든 공부든 자주 봐서 친하기는 굉장히 친한데 실제로는 아는 것도 별로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자기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고장이 나서 멈췄습니다. 자, 이때 대부분 남자들은 자신 있게 차문 열고 쫙 나와서 차가 왜 이래? 딱 이러고 난 다음에 본네트를 딱 엽니다. 그 다음에 뭐 하나요? 그냥 쳐다봐요. 그냥 쳐다봐요. 그럼 차 뒤로 가가지고 주섬주섬 뭘 꺼내옵니다. 공구나 연장 꺼내올 것 같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걸레 꺼내와요. 그리고 그 걸레를 뭐 하는지 아십니까? 엔진룸을 닦아줍니다. 그리고 엔진룸 닦아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소나타 왜 이래? 야, 흰둥아 화이팅! 야, 민키 이러지 마! 막 이래요. 이렇게 사물을 의인화하여 대화를 시도하는 증상을 저희 심리학에선 정신분열증이라고 합니다. 조현증이라고 그러죠. 보다 못한 가족이나 동승자들이 핀잔 줍니다. 고치지도 못할 거 그거 왜 열었냐고. 그럼 그제서야 머리를 극적여요. 그렇죠? 열기 전엔 뭔가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열어보니까 아무 생각 안 난다. 야. 왜 이런 바보 같은 실패를 합니까? 손만 다 더러워지게, 옷에 다 부어 검은 거 묻게. 이 차가 내 차잖아요. 3년 전에 구입했다면 아침 저녁으로 3년 동안 매일 봤어요. 얼마나 친하겠습니까? 이런 바보 같은 실패가 안 일어나는 동네를 우리나라에서 딱 한 군데 발견했습니다. 그게 어디냐? 제주도예요. 제주도에서요, 자동차 번호판에 렌트카를 몰고 가다가 차가 고장이 나서 멈췄으면 자동차 본네트 여는 사람이 제가 관찰한 28사람 중에 딱 한 사람밖에 안 열었습니다. 나머지 27분은 다 뭐 했겠습니까? 바로 전화했어요. 그래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고 바보 같은 실패를 막아냅니다. 왜? 이 차가 안 치네요. 어제 만났거든요. 오늘 만났거나. 우리 인간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일을 1초 안에 끝나게 만들어주는 엄청난 힘인 메타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 한편으로는 무언가에 익숙해지면서 스스로에게 속아 바보 같은 실패를 하고 이 실패는 우리 인간의 실패의 거의 절반에 가깝다는 거죠. 자, 간단한 순발력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컨닝이라고 5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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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닝. 3번만 더 그게 시작. 컨닝, 컨닝, 컨닝. 미국의 초대 대통령은 워싱턴이에요. 워싱턴이에요.
방금 전에 미국의 역사를 바꾸셨어요. 자, 꽃사슴이라고 5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꽃사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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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사슴. 자, 3번만 더 크게 시작. 꽃사슴, 꽃사슴, 꽃사슴. 산타크로스가 뭐 타요? 썰매 타야 돼요. 이거 오늘 어쩌다 어른 끝날 때까지 제가 이것만 한 300개 하다 가도요. 아무도 못 빠져나오고. 제가요, 제 고등학교 동창 중에 공부 제일 잘했던 친구한테 이걸 60개까지 시켜봤습니다. 네. 처음에 한 2-3개만 하고 제가 보내주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저를 못 가게 해요. 왜? 약이 바짝바짝 오르니까 야, 너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제가 그때 그 친구한테 59번째 시켰던 게 뭐냐면 보크라고 있죠? 피처 보크. 네. 자, 보크라고 5번 해봐. 너 이것도 못 빠져나오면 너 사람도 아니야. 너 그냥 고릴라야. 알았어. 합니다. 자, 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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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크. 야, 스프는 뭘로 먹냐? 아, 포크. 아, 포크. 정말 느낌이 포크로 와요. 진짜로. 네. 자, 이제 60번째로 갑니다. 자, 그냥 5개라고 5번 해봐라. 알았어.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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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야, 리어카 바퀴 몇 개? 아, 4개. 정말 느낌이 4개로 오시죠? 자, 지금 이제 느낌이 와요, 지금. 네. 네. 지금 계속 돌아보면서 4개, 4개, 4개 이러고 계세요. 네. 대한민국을 아무리 돌아다녀 보세요. 리어카 바퀴는 2개예요. 아, 진짜? 자, 보세요. 무언가에 5초 동안만 익숙해져도 그리고 친해져도 메타인지가 고집부리죠.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서 첫 번째로 떠오르는 생각을 그걸 틀렸다라고 가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5초 이상 익숙해지고 친숙해진 게 무한하게 많겠죠.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